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국 증시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뻐서 밤잠을 못 자고 있고 누군가는 불안해서 손가락을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5천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기쁨이 정말 1개월 뒤에도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악몽으로 바뀔까요? 그 답이 오늘 영상에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로 말씀드릴 거예요. 희망회로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로요. 먼저 지난 1년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코스피 저가는 2386.84였어요. 2026년 1월 22일 종가는 4952.53이었죠. 정확히 106.36%의 상승입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에요. 1980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기록한 연간 경제 성장률이 2%대인 시대에 주식시장이 100% 이상 오른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연간 상승률이 50%를 넘어내는 2005년에 54%가 최대였거든요. 그것을 뛰어넘는 성과는 거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AI,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고대 여폭 메모리, 줄여서 HBM이라고 부르는데 이 HBM의 수요가 전년도 대비 37% 증가했어요. D램의 평균 판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올랐고 낸드 플래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이해하려면 SK 하이닉스의 사례를 봐야 돼요. SK 하이닉스는 2022년까지만 해도 정말 경영 위기를 겪고 있었고 회사가 문을 닫을 뻔할 정도였죠. 근데 2025년에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2025년 영업이익 예상치가 약 44조 7천억 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는 얼마일까요?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약 39조 1,491억 원이래요. 잠깐, 이게 무슨 말이냐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전체보다 더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1999년 이후 26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약 7개월 사이에 기업 가치 제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어요.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확대, 불공정 거래 근절, 규제 완화 추진 같은 것들이죠. 결과적으로 코스피 PBR, 즉 주가순 자산 비율은 0.84배에서 1.35배로 올라갔고 PER이라는 주가 수익 비율은 12.66배에서 17.56배로 개선됐어요. 쉽게 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렸던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이 해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상황만 있을까요? 코스피 5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신용거래를 통해서요. 신용융자 잔고를 봅시다. 2025년 12월 30일에는 신용융자 잔고가 15조 8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 1월 중순 19일 기준으로 28조 9,950억 원까지 증가했어요. 약 49%의 급증이에요. 이건 무엇과 비교되냐면 2021년 동학개미 운동 때에 23조 1천억 원을 넘어선 거예요.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사람이 역사상 가장 많아진 거죠. 투자자 예탁금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93조 8,623억 원으로 역대 최대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자금의 성격이 뭘까요? 증권사와 금융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주로 청년층과 50에서 60대 중장년층이 신용거래에 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충분한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환 능력을 초과한 수준으로 진행 중이라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의 성공이 반도체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봅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해요. 반도체와 전자업종 전체 상승률을 보면 127.9%에 달하죠. 만약 반도체 두 회사의 주가가 10% 떨어진다면 코스피는 즉시 약 3% 정도 영향을 받아요. 2025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약 28조 원이에요. 그럼 같은 시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얼마일까요? 약 8조 5천억 원이에요.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인 이익이 삼성전자 반도체의 3배 이상이라는 거죠.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모순이 나타나요. 한국 경제의 실제 성장률은 어떨까요? 2025년 3분기 GDP 성장률은 1.7%예요. 2024년 전체 성장률은 2.2%고 2025년 예상 성장률은 약 1% 내외예요. 그런데 기업들의 이익은 50에서 100% 이상 증가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경제는 1%대로 성장하는데 기업들은 100% 이상의 이익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한정된 시장 파이를 일부 기업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는 AI 투자 사이클의 초기 단계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과도하게 높은 마진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럼 2026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시나리오가 있어요. 먼저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봅시다.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계속될 수 있어요. AI 인프라 지출이 2026년에 1조 3천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거든요. HBM이 D램 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2029년까지 AI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에요. 삼성전자도 반격할 수 있어요. 4분기 D램 점유율에서 1위를 복귀했거든요. 삼성전자가 192억 달러에 SK 하이닉스가 171억 달러였어요. HBM 터워 양산도 준비 중이고
2026년 영업이익이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SK하이닉스도 계속 호실적을 낼 것 같아요. 2026년 영업이익 예상이 99조 원이에요. HBM 시장 점유율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코스피 6천은 충분히 가능해요. 나아가 6,500도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더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나리오가 있어요. 코스피가 5천에서 5,500 범위를 유지하는 거죠.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미중 갈등도 심화될 수 있고요. 국내 경제도 문제가 있어요. 실질 GDP 성장률이 약세를 유지할 거고 1인당 GDP는 여전히 3만 달러 한정에 gat혀 있어요. 2025년이 3만 6,107달러였거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지만 환율 상승 때문에 제약이 있을 거예요.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22원으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코스피가 5,000에서 5,500 범위를 유지하겠지만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시나리오가 있어요. 조정 가능성이에요. 신용융자가 폭증한 이후의 위험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반대매매, 즉 강제 매도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10% 조정이 신용거래를 한 사람한테는 20에서 30%의 손실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공급 과잉의 신호는 아직 없지만 앞으로 봐야 할 부분이 많아요. AI 투자 사이클이 변하면서 수요가 부진할 수도 있거든요. 정부 정책도 변할 수 있어요. 기업가치 재고 정책이 계속될지는 불명확하고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코스피가 4,500 이하로 조정될 수 있고 단기적 손실이 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들 뒤에는 중요한 분석이 있어요. 응급 측면의 분석이에요. 현재의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HBM 시장의 성숙 속도를 봐야 돼요. 2025년에 HBM이 D램 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9년이 되면 AI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의 50%를 차지할 전망이에요. 이건 급속한 구조 변화를 의미해요. 문제는 뭘까요? 마이크론, 인텔, 심지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모두 HBM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년 후에는 공급이 급증할 거라는 거죠. 역사적 선례를 봅시다. D램이 처음 도입됐을 때 마진이 80%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3년 후에는 30% 수준으로 급락했고 10년 후에는 5에서 10%로 안정화됐어요. HBM도 비슷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요. 메모리 반도체만이 AI 성장의 열쇠는 아니에요. 로직칩, 즉 프로세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현재 AI 수익의 70% 이상이 엔비디아 GPU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은 여전히 적자 상태이고 SK하이닉스는 독자적인 로직칩 생산 능력이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자체 메모리를 개발하거나 TSMC가 메모리 생산에 직접 진출한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공급 구조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한국 반도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비메모리 분야예요.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인텔이 6%, 퀄컴이 4.7%, 브로드컴이 4.3%, AMD가 4.1%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기업들은 다 합쳐도 3% 미만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오직 메모리에만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뜻이고 만약 메모리 사이클이 한 번이라도 꺾인다면 한국 산업 전체가 급속도로 약화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네 번째로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실행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아주 냉철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현재 여러분이 사용 중인 신용융자나 신용대주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담보 비율은 최소 1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코스피가 여기서 10% 정도 떨어진다면 내 주식이 강제로 매도될 위험은 없는지 꼭 자문해 보세요. 두 번째는 반도체 의존도 점검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전자와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그리고 만약 반도체 지수가 20% 정도 조정받을 때 내 전체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자산의 성격을 다시 분류해 보는 거예요. 지금의 자산 배분이 정말 여러분의 상황에 적절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80세 어르신이 80%를 신용거래로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지, 혹은 청년이 당장 써야 할 생활비를 빌려서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신용거래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데요. 1, 2년 이내에 단기 프로젝트성 자금이거나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을 때, 그리고 담보를 유지할 여유가 충분해서 담보 비율이 180% 이상일 때는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 시장이 요동쳐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숙련된 투자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비로 빌린 자금이거나 상환 계획 없이 막연한 수익만 기대하는 경우, 혹은 현재 자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를 진행 중이라면 리스크 관리가 시급합니다. 특히 이미 전체 시장에 신용거래 잔고가 가득 찬 상태에서 추가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작년 초부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유해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현금화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라고 봅니다. 특히 상환 압박이 있는 신용거래 비중이 높다면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줄여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변동성에 대비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예기치 못한 시장의 조정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100주를 보유 중이라면 30주에서 40주 정도는 수익을 확정지어 현금을 확보하고
남은 물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지속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수익의 일부를 현금 자산으로 묶어두는 것은 하락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다른 관점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잠시 시장의 흐름을 관망하며 호흡을 가다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만약 코스피가 4,800에서 4,900선이라는 1차 지지선까지 내려온다면 시장의 에너지를 확인하며 소량씩 분할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조정이 조금 더 깊어져서 4,600에서 4,700선이라는 강력한 매물대 구간에 진입한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판단하여 비중 조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시장의 거품이 거치고 펀더멘탈과 지수가 만나는 지점인 코스피 4,400 이하 구간이 온다면 그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지지선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평균 단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큰 손실로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만 오르는 것 같지만 다른 업종들도 눈여겨봐야 해요. K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방위산업이나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는 건설 인프라, 그리고 금리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금융과 구조적 수급 개선이 진행 중인 에너지 분야도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내 시총 상위 종목 중 반도체가 아닌 다른 업종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저평가된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역시 심리 관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심리적 함정을 경계해야 해요. 코스피가 5,000이 되었으니 당연히 6,000까지 계속 오를 거라고 믿는 마음이나 지금 반도체 주식을 팔면 나중에 더 올랐을 때 불안할 것 같은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위험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근시성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 일어난 상승 사건이 앞으로도 반복될 거라고 과신하는 경향이죠.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좋은 날일수록 조심하고 모두가 욕심낼 때 한 발 물러설 줄 압니다. 두려움이 극대화될 때 비로소 기회를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만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시고 매일 실시간 주가에 1위 1비하는 건 자제하세요. 특히 수익이 늘어난다고 해서 절대 무리하게 추가 신용거래를 일으키지 마세요.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을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의 1인당 GDP를 한번 보세요. 2021년에는 37,503달러였지만 2024년에는 36,223달러, 그리고 2025년에는 36,107달러까지 떨어졌어요. 4년 동안 무려 1,400달러가 하락한 겁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요. 대만의 1인당 GDP는 2025년에 38,748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을 이미 추월했습니다. 대만의 2025년 경제성장률은 7.37%였던 반면 한국은 고작 1%대였거든요. 왜 이런 격차가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환율의 악화입니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22원이라는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세 번째는 노령화와 저출산, 투자 부진이라는 부조적인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5,000에서 6,000으로 가려면 지금보다 20%가 더 올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정량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2025년 코스피 상장사들의 예상 영업이익이 약 350조 원인데 코스피 6,000 시대가 열리려면 이 영업이익이 최소 420조 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즉 20% 이상의 이익 성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기여도를 보면 합계 영업이익이 약 180조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럼 나머지 수많은 회사들이 240조 원을 벌어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만약 반도체 두 회사의 이익이 10%만 감소해도 전체에서 18조 원이 증발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이 무려 38조 원의 이익을 추가로 더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대차그룹 전체 영업이익이 15조 원이고 LG그룹이 8조 원, 하나나 SKGS 같은 다른 대기업들이 각각 35조 원 수준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1%인 상황에서 나머지 기업들이 38조 원의 추가 이익을 낸다는 건 정량적으로 볼 때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시장 심리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는 매우 낙관적이고 공포지수는 낮으며 신용거래는 역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역사적 사례를 보면 2008년 리먼 쇼크 직전이나 2018년 급락전, 그리고 2021년 테슬라 폭락 전에도 시장의 낙관도는 항상 최고조였습니다. 코스피 5,000 돌파는 심리적 저항선을 없앴지만 다음 저항선인 5,500과 6,000이라는 라운드 넘버는 또 다른 심리적 목표가 될 뿐입니다. 이게 경제 펀더멘탈로 뒷받침되는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글로벌 맥락에서도 한국 증시는 독특한 흐름을 보였어요. 미국 나스닥과 S&P 500이 20%대 상승할 때 한국은 104%나 폭등했죠. 미국은 경제 성장에 맞춘 완만한 상승이었지만 한국은 특정 산업의 특별한 호황에만 집중된 상승이었습니다. 글로벌 자금 흐름을 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1년간 6조 7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3년 만에 자금을 빼나갔어요. 그들은 한국 증시를 여전히 리스크 자산으로 보고 차익 실현을 반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로 2026년 코스피 레벨별 도달 확률을 최종 평가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에 따르면 코스피 5,000 유지 확률은 90%로 매우 높지만 5,500 도달은 60에서 70%, 6,000 도달은 30에서 40%, 그리고 6,500은 10% 이하의 낮은 확률로 분석됩니다. 반면 조정 시나리오를 보면 5% 정도의 소폭 조정 확률은 50%, 10% 이상의 조정 확률은 30%,
그리고 4천 이하로 떨어질 20% 이상의 폭락 확률도 10%나 존재합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2026년 1분기에는 현재의 5천선을 유지하다가 2분기에 소폭 상승을 시도하고 3분기에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나 글로벌 경기 신호에 따라 큰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별 대응 요령을 정리해드릴게요. 20에서 30대 청년분들은 시간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제발 대출받아서 신용거래로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지 마세요. 5년 이내에 써야 할 자금이나 생활비를 주식에 넣는 것도 리스크가 큽니다. 매달 급여의 일정 부분을 꾸준히 분할하여 투자하고 코스피가 지지선 부근까지 조정받을 때 비중을 조절하여 평균 단가를 안정화하는 장기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40에서 50대 중년 투자자분들은 현금 흐름이 가장 좋은 시기죠. 현재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은 수익을 확정지어 현금 비중을 30% 이상 확보하고 나머지를 장기 보유로 가져가는 리밸런싱을 추천합니다. 지수가 조정될 때 보유한 현금을 활용하되 추가적인 부채 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은퇴가 임박한 55에서 65세 분들에겐 무엇보다 원금을 지키는 보본이 승리입니다. 신용거래 잔고가 있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검토하시고 안정적인 대형주와 배당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세요. 6천 돌파에 연연하기보다 자산이 매년 꾸준히 우상향하는 안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큰 수익보다 손실 방어가 은퇴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미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 손실을 회복하려고 무리하게 판돈을 키우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손절 기준을 세우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현재의 판단이 객관적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건 반등할 거야 라거나 나만 잃는 것 같다는 감정이 앞설 때는 잠시 투자를 멈추고 숨을 고르셔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증명한 아주 기쁜 사건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진정한 성공은 일시적인 수익이 아니라 10년 이상 자산을 안전하게 축적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의 환희 속에서 자신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며 무엇보다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달 뒤에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을 때 오늘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코스피 5천 시대, 여러분의 현명하고 차가운 선택이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